영국의 거리 곳곳, 특히 런던 중심가 소호에서는 요즘 분식이라는 간판 아래 줄을 서는 사람들이 심상치 않게 늘고 있습니다. 김밥, 떡볶이, 튀김, 순대, 낯선 단어임에도 영국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음식들. 그런데 이 한국 분식 열풍의 중심에 의외의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지 학생도 한국 셰프도 아닌 한중년의 영국 엄마의 사연이 이 열풍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한 엄마의 이야기가 영국 전역을 한국 분식으로 물들일 만큼 큰 울림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해머스미스 인근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 윈터스입니다. 출판 번역 일을 하며 중학교 2학년 딸 메이플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은 꽤 잔잔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희 모녀 관계는 잔잔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한 번쯤은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구나 싶은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고들 하죠. 저도 그 시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이플은 예전처럼 학교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면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단답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점심은 뭐 먹었어? 기억 안 나요. 내일은 뭐 입고 갈 거야? 아직 안 정했어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대답 하나하나가 꼭 저는 묻지 마세요라는 느낌처럼 느껴졌죠. 처음엔 그냥 사춘기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얘 마음속에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자꾸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딸아이가 쓰는 선불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습니다. 원래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주고 그 이상은 본인이 아껴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은 충전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잔액이 거의 없는 겁니다. 화장품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지출 내역의 대부분이 식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분식이라는 이름. 눈에 익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버거킹도 슈퍼마켓도 아니었어요. 영국에선 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분식을 검색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영문 철자가 맞나 헷갈렸지만 카드 명세서에 찍힌 그대로 검색하자 런던 중심가 소호 쪽에 위치한 한국 분식집이 나왔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저는 김치나 불고기, 비빔밥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곳 메뉴판을 보니 떡볶이, 김밥, 튀김, 순대, 낯선 이름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떡볶이라는 메뉴. 사진 속 음식은 온통 붉은 소스에 떡이랑 뭔가가 뒤섞여 있었는데 첫인상은 솔직히 어떻게 저걸 먹지? 싶었습니다. 지독하게 매워 보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식감의 재료들이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끌렸습니다. 내 딸은 이걸 이렇게 자주 먹는구나. 왜 하필 이 음식에 빠진 걸까? 그날 저녁 메이플이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메이플, 너 요즘 분식 자주 가더라? 명세서 보니까 한 주에 3번은 가는 것 같던데? 메이플은 살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거기 떡볶이 맛있어요. 떡볶이? 그게 뭐야? 한국 음식이에요. 맵게 생긴 거 맞지? 사진 보니까 진짜 빨갛던데. 엄마도 검색해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그렇게 자주 갈 정도로 맛있는 거야? 딸은 제 질문에 딱히 대답하지 않고 맛있어요라는 말만 짧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캐물었다간 그냥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 밖을 나가버리겠구나 싶은 분위기였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딸이 남긴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그냥 떡볶이가 맛있다는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친구들과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 걸까?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문화인 걸까? 그런 거라면 나도 조금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르주 금요일 저녁 간단히 파스타를 해먹고 난 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 메이플에게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메이플, 왜요? 분식 말인데 혹시 엄마랑 같이 한번 가줄래? 메이플은 갑자기 들은
질문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저를 잠깐 쳐다보다가 숨을 한번 내쉬고는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거기 진짜 매워요. 그리고 완전 학생들만 가는 곳이라 엄마가 가면 되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궁금하잖아. 너랑 내 친구들이 그렇게 자주 가는 데라니까. 나도 어떤 데인지 알고 싶어. 메이플은 잠깐 망설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뭐, 가도 돼요. 근데 엄마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투덜거리면 난 모르는 척할 거예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겠어. 매운 거 먹는 훈련하고 갈게. 작지만 중요한 약속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다시 분식 홈페이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딸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 보자고. 약속한 토요일 오후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학생들만 간다던데 이 옷은 너무 정장 같고 저건 또 너무 젊어 보이나 뭔가에 긴장한 듯 이것저것 꺼내보고 다시 접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편한 청바지에 단정한 니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메이플, 나 준비됐는데 너는? 응, 잠깐만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 아이도 약간은 긴장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심드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나갈 수 있겠어?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딸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도대체 언제 준비할 건데? 싶었지만 더 말하면 그냥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질 게 뻔했어요. 괜히 바쁜 척 물컵이나 정리하다가 출발 10분 전쯤 되자 겨우 방에서 슬슬 기어 나오더군요. 엄마는 그 옷 입고 갈 거예요? 왜? 이상해? 딸은 고개만 툭 젓더니 아뇨, 그냥 말 안 할게요 하고는 앞서 걸었습니다. 소호 중심가에 있는 분식이라는 가게는 메이플의 말대로 꽤 유명한 곳이었는지 도착하자마자 긴 줄이 저를 반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아담하고 북적였고 벽에는 온통 한국어와 영어로 된 포스터들과 메뉴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젊은 커플들, 관광객들, 저같이 사춘기 자녀와 온 또래들은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줄 서서 먹을 맛이야? 그 말에 메이플은 엄마는 줄 서는 거 싫으면 지금이라도 집에 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순간 그 말투에 저도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싶어 참고 그냥 서 있었어요. 드디어 매장 안으로 들어갔을 땐 생각보다 더 복잡했고 벽에는 전부 한국어를 알파벳으로 나타낸 포스터에 직원들도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손님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주방에서는 기름 튀는 소리와 고추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엄마, 메뉴판 봐도 뭐가 맛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골라줄게요. 그냥 저 믿어요. 응, 알겠어. 근데 진짜 맵진 않겠지? 한국인들은 매운 거 많이 먹잖아. 좀 매울 수도 있긴 해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순간 저는 그 웃음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이플은 망설임 없이 떡볶이 2인분, 김말이 튀김 4개, 그리고 치즈김밥이랑 감자 핫도그요라고 주문했고 그 말투와 손짓이 마치 단골처럼 익숙했습니다. 음식을 받아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낯선 공간에서 낯선 음식을 앞에 두고 제 딸아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딘가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건 떡볶이. 엄청 맵진 않은데 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치즈김밥, 요건 감자 핫도그. 딸은 그 말만 하고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더군요. 전속력으로 설명하고는 바로 침묵. 딱 사춘기 스타일이었죠. 이건 뭐부터 먹어야 돼? 아무거나요. 딱 그 말 한마디. 저는 검색했을 때 사진에서 본 떡볶이에 눈이 갔습니다. 떡볶이를 포크로 찍어 냄새를 맡아보니 특유의 매운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망설이는 저를 보고 메이플은 말했어요. 먹어봐요, 엄마. 그냥 한번 먹어보면 알아요. 딸의 말에 떡볶이 떡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첫 맛은 달콤했고 두 번째는 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릴 적 엄마가 겨울 저녁에 해줬던 토마토 수프가 떠올랐습니다. 뜨겁고 진하고 입안에서 맴도는 온도. 처음엔 이걸 왜 좋아하지? 싶다가도
한두 개 더 먹다 보니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거 은근히 중독성 있네. 말을 꺼냈지만 메이플은 고개도 들지 않고 그래요 하고만 대답했죠.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짝지근한 단무지가 어우러졌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이 작은 말랑한 음식 조각 하나가 이토록 풍성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자 핫도그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특유의 감칠맛과 속에서 늘어나는 치즈는 영국인이 제 입맛에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연발하며 음식을 와구와구 먹자 메이플은 제 모습을 보더니 피식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순간 제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 사춘기 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다 옆자리에서 메이플의 친구 2명이 들어왔어요. 딸도 그제야 고개를 들더군요. 메이플, 딸은 순간 몸을 살짝 굳히더니 얼굴을 들고 작게 인사했습니다. 아, 하이, 얘들아, 이쪽은 우리 엄마.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웃으면서 고개만 살짝 숙였고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짧게 대답했지만 친구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대박, 우리 엄마는 이런데 절대 안 오는데 완전 부럽다. 그때 메이플의 표정이 살짝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귀끝이 빨개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엄마 데리고 와볼까? 하는 친구의 말에 메이플은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피했어요. 그 모습이 꽤 귀엽더라고요. 계산을 마치고 가게 밖으로 걸어 나가는데 메이플이 작게 말했어요. 아, 진짜 민망해. 엄마, 아까처럼 빤히 쳐다보지 좀 마요. 엄마가 뭘 했다고 그래. 그냥 좀 애들이랑 있을 땐 조용히 좀 해줘요. 나 조용히 있었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걸어가는 내내 걸음은 저보다 반보 앞이었고 식탁에서처럼 말없이 내민 휴지처럼 그 반응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메이플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매운 거 먹을 줄도 몰랐으면서 너만큼은 아니지만 꽤 괜찮았어. 저는 웃으며 그렇게 답했고 그 순간 메이플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메이플, 다음엔 너 친구들이랑 갈 때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되나? 그건 좀 오바고요. 딱 그 말투. 하지만 예전처럼 단호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농담 섞인 한 마디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딸이 왜 매주 이곳을 찾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뜨겁고 자극적이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 음식처럼 그 공간은 메이플에게 자기만의 숨통이었겠지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숨통의 끄트머리에 앉아 이 아이와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이후로 메이플과 저는 가끔씩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매주 가자고 하면 눈치 보며 또요? 하고 피하지만 2주에 한 번쯤은 제가 먼저 오늘은 너 좋아하는 치즈김밥 어때? 하면 그건 좀 고민되네요. 하다가도 슬쩍 나갈 준비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먹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말이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처럼 냉랭하진 않았고 제가 뭐 하나 물어보면 짧게라도 대답은 해줬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식사하던 중에 제가 실수로 떡볶이 소스를 셔츠에 튀겼어요. 그걸 본 메이플이 작게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렇게 막 집으니까 튀기죠. 젓가락 좀 제대로 들어요. 그 말투는 여전히 사춘기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정이 느껴졌어요. 예전이라면 그냥 본 척도 안 했을 아이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은근슬쩍 이 시간을 더 자주 가지려고 했습니다. 같이 가게에 앉아 있으면 아이가 말은 없어도 무심하게 제 컵에 물을 따라준다든가 김밥에서 오이 부분은 저쪽으로 밀어준다든가 그런 티 안 나는 배려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여전히 퉁명스럽죠. 왜 그렇게 자꾸 쳐다봐요? 아니, 그냥 내가 어릴 때 생각났어. 어느 날은 메이플이 다녀온 친구 생일 파티에서 친구 엄마가 직접 음식을 차려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다 엄청 좋아했어요. 애슐리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줬거든요. 그래? 너도 좋아했겠네. 맛은 있었는데
우리 가서 먹는 데보단 좀 달았어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우리 가서 먹는 데라고 말했어요. 그 말투 속에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가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지던 중 작은 사건 하나가 발생해버렸습니다. 메이플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관련된 음식을 휴대폰으로 찾아보고 메이플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내밀며 말을 걸었어요. 메이플, 이거 한국 음식이래. 우리가 먹는 음식과 다른 음식인데 이것도 먹어볼까? 그러자 공부를 하던 딸은 한숨을 쉬며 손에 쥔 펜을 책상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관심 갖는 척해요. 전에 안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래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귀찮아요, 진짜. 나가주세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단순히 말의 한 단어 한 단어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이 그동안 제가 애써 쌓아온 감정들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어요. 딸은 금세 헤드폰을 끼고 펜을 다시 잡으며 저와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딸의 방에서 나와 식탁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방금 그 말이 정말 이 아이의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사춘기의 감정이 내지른 말이었을까? 하지만 어찌됐든 상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게 방해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물러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메이플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우리는 서로 필요한 말 외엔 딱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제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거실 탁자 위에 누가 두고 간 쇼핑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냉장 포장된 떡볶이 세트와 작은 김말이 튀김팩이 들어있었죠. 이거 뭐지? 하고 중얼거리자 방에서 메이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하길래 샀어요. 엄마 혹시 또 먹고 싶을까 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전엔 그만 좀 관심 가져달라고 하더니 이젠 혹시 엄마가 먹고 싶을까 봐 사왔다고요? 메이플은 조용히 부엌에 들어와 그 떡볶이 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긴 해요. 근데 그냥 끓이면 더 맛있어요. 엄마가 끓일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 넣고 소스 풀고 떡 넣고 끓이면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아이는 말로는 쏘아붙이면서도 행동으로는 관계를 끊지 않고 있었어요. 같이 떡볶이를 먹고 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메이플은 제 옆으로 쓱 오더니 아무 말 없이 리모컨을 가져가며 말했어요. 그거 엄마 좋아하는 드라마 3화까지 나왔어요. 같이 볼래요? 응. 그럼 그럴까? 그렇게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 거실에서 우리는 조용히 드라마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메이플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왜 요즘엔 말 안 걸어요? 내가 과하다고 해서 그건 그때 얘기고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며칠간의 마음 고생을 모두 씻어내는 힘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직 나와 연결돼 있구나. 단지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구나. 사춘기의 메이플은 늘 퉁명스러운 말투였고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은 대부분 몰라요. 아니에요. 그런 시기였지만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메이플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관계를 단절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지할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것뿐이란 걸요. 그리고 며칠 후 학교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메이플 담임 선생님인 메리 크로포드 선생님이셨죠. 통화 시작부터 뭔가 무거운 일이 벌어진 줄 알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오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죠? 좋은 얘기예요. 메이플이 요즘 수업 시간에 글쓰기 과제를 정말 성실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에세이 과제에서요. 그 말에 저는 얼떨결에 그 아이가요? 메이플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주제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메이플은 나의 엄마에 대해 썼어요. 그 글 안에 나오는 표현들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용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선생님은 웃으며 짧게 읽어주셨어요.
내 엄마는 조용히 내 뒤를 따라오지만 절대 날 놓치지 않는다. 그게 엄마다. 그리고 난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있던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엘리자베스 씨, 메이플이 요즘 수업 시간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참 자주 해요. 특히 최근에 한국 음식점 자주 가신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강요한 적도 없고 우리 사이가 달달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으론 메이플이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 떡볶이 엄청 잘 먹어요. 영국 사람인데 매운 거 잘 먹는다고요. 엄마랑 같이 먹는 날이 제일 좋긴 해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말수 적고 퉁명스럽고 분식집 가자는 제안도 대체로 알겠어요 수준인데 그 아이가 학교에선 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저도 모르게 메이플 방문 앞에 멈춰 섰어요. 문을 두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조용히 말했죠. 메이플,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 딸은 침대에 엎드린 채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뭔데요? 너 엄마 자랑 많이 한다며? 잠깐 정적. 그러더니 살짝 돌아누우며 그냥 친구들이 엄마 얘기할 때 저도 얘기한 거예요. 진짜 자랑은 아니고 그냥 그 말투 아시죠? 진짜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사실은 진짜인. 입꼬리가 막 올라가려는 걸 애써 눌러 담는 그 표정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뭘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굳이 말로 확인받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말 메이플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저랑 가는 거 말고 엄마 혼자 먼저 가봐요. 어디를? 그 분식이요. 엄마 혼자서 떡볶이 시켜 먹어봐요. 혼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진짜 좋아하는 거 맞는 거래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싶었지만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세계에 익숙해지길 바란다. 그 아이의 방식으로 건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정말 혼자 분식에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시켰고 딸과 갔던 날을 떠올리며 조용히 한 입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이번엔 메이플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엔 같이 갈래요? 소호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분식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날 우리 테이블은 참 조용했습니다. 말은 많이 없었지만 눈치는 덜 봤고 음식은 더 편하게 나눠 먹었어요. 메이플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의 공기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메이플이 젓가락으로 마지막 김밥 하나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제 접시에 옮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먹어요. 제일 맛있는 부분이니까. 그 짧은 말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사랑해요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가끔 분식에 함께 갑니다. 주말마다 꼭 가는 건 아니지만 그곳은 이제 우리만의 장소가 됐고 떡볶이는 그냥 매운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있게 해준 작고 뜨거운 다리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요즘 주변 친구 엄마들이 저를 보면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어떻게 딸이랑 그렇게 자주 시간을 보내요? 애가 엄마랑 나가주는 것만 해도 기적이네. 그럴 때마다 저는 딸과 함께하는 하루가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춘기, 독립심, 거리감, 그 모든 단어들 너머에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낯설음을 따라가다 보니 딸과 웃는 시간이 생기고 딸의 표정에서 제가 모르는 감정을 발견하게 됐고 어느새 저는 그 아이의 세계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었던 겁니다. 너무 극적인 변화도 없고 영화처럼 감정 폭발도 없었지만 저는 매주 토요일 분식집 창가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 하나를 앞에 두고 딸과 눈 마주치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번 뭉클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그날 우연히 카드 명세서를 보지 않았다면 이 아이와 다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그저 그날 그 작은 붉은 글자 하나에 마음을 기울였던 제 자신에게 살짝 고맙다는 말을 건넬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분식이 영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흥행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온돌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요. 여기 한 중국인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신의 나라의 모든 전통과 문화들을 빼앗아 간다고 말하며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트롬스에 사는 크리스틴입니다. 제 가족은 저를 포함해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까지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건축회사에서 일하셨지만 지금은 숙박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의 숙박업 덕분에 노르웨이의 많은 여행객들과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원래 인테리어나 건축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몇 년 전 한국으로 떠난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자란 저는 추운 겨울에 익숙했기 때문에 한국 겨울의 추위가 별로 대단할 것 같지 않았어요. 노르웨이의 혹독한 겨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고 여행 일정 중 한국의 전통 숙소인 한옥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예상보다 훨씬 추웠고 찬바람은 마치 온몸을 베어내는 듯했어요. 특히 여행 첫날 밤, 차가운 날씨에 제대로 잠을 못 잘까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묵었던 한옥 숙소에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함이 발끝부터 몸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지글지글 끓는 듯한 온기로 느껴질 만큼 강렬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같이 바깥의 온도와 대비되는 내부의 온기에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희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누웠는데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밤은 처음이었어요. 바닥 난방의 따뜻함이 저를 완전히 녹여주었고 덕분에 꿀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커피를 마시려고 숙소 밖으로 나갔는데 숙소 주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방은 따뜻했나요? 라며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방이 너무 따뜻해서 놀랐어요. 노르웨이에서 왔는데 한국 겨울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고 또 방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그건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 덕분이에요. 라고 하시며 온돌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은 방바닥 아래를 데우는 방식으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바닥에 열을 저장하는 돌이나 흙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열기를 유지하고 방 안에 따뜻함을 골고루 퍼뜨리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면 정말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숙소의 난방 시스템은 효율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아빠의 숙박업에 이 정보를 전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온돌 시스템에 대해 이것저것 더 자세히 여쭤보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노르웨이로 돌아가면 꼭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온 저는 아빠에게 온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따뜻한지, 또 제가 한옥에서 경험한 포근함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전했어요. 저는 온돌이 아빠가 운영하시는 숙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며 강력히 추천했죠. 하지만 아빠와 엄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얼마나 추워봤자지. 겨울이라 해도 우리나라처럼 혹독하겠어? 그렇게 따뜻하다 해도 방을 데운다고 얼마나 따뜻하겠니? 부모님은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따뜻한 휴양지의 나라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제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고 저는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에 포크를 내려놓고 투덜대며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부모님은 제 모습에 당황했는지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무시해버렸어요. 방에 올라가 답답하고 짜증난 마음을 감추고자 이불을 덮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딸, 그렇게 화낼 것까지 있니? 아빠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게 아니야. 라며 저를 달래셨지만 저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가보세요. 라고 말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빠는 제가 더 할 말이 남은 듯 했지만 이내 포기하시고 나가며 제 방문을 닫아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감정적으로 심술을 부린 것이 부모님께 죄송해서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제 분위기를 눈치껏 살피시더니 엄마와 눈빛을 교환하셨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딸 크리스틴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는데 부모님도 한번 느껴보고 와야 하지 않겠어. 모처럼 엄마 아빠가 오붓하게 데이트 즐기고 올 테니 너희들은 얌전히 있어야 돼. 알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풀렸고 아빠와 엄마가 한국에 온돌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풍경도 즐기고 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행 일정을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묵었던 한옥 숙소를 비롯해 한국 전통 가옥과 온돌을 경험할 수 있는 숙소를 중심으로 예약해 드렸고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와 맛집 정보도 알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셨고 저와 남동생은 잠시 할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찾으시더니 크리스틴, 내가 말한 온돌 난방 정말 대단하더라. 방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줄은 상상도 못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온돌을 직접 경험해보고 나니 제가 했던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달으셨고 엄마도 한옥에서 잤던 따뜻한 밤이 정말 잊히지 않아라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 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부모님의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숙소의 난방 방식을 온돌로 바꿔보면 어떨까? 효율도 좋고 손님들도 더 만족할 것 같아. 엄마도 그 생각이 좋은 것 같다며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드디어 온돌의 가치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뿌듯했고 과연 숙소 리모델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며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한국 여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숙소의 난방 방식을 온돌로 바꾸기 위한 대규모 리모델링을 계획하셨습니다. 기존의 난방 시스템을 모두 철거하고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을 최대한 재현할 수 있도록 자재를 구입하고 설계를 시작했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만난 인테리어 전문가와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조언을 구하셨고 아빠가 과거 건축회사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도 10분 발휘되었죠. 리모델링은 몇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리모델링에 매진하게 되면서 공사 중에는 저와 남동생이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가끔씩 저희 얼굴을 보러 오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숙소 공사 현장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어요. 아빠는 공사 과정에서 늘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직접 온돌을 경험해봤으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느꼈던 것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정말 기뻤고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매진하는 모습에 묘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몇 달간의 공사 끝에 숙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새로 바뀐 숙소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노르웨이식 인테리어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방 안에 들어가면 온돌 난방 시스템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각 방에 자주 드나들면서 며칠 동안 방의 편의성에 대해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할머니를 초대해서 바뀐 방을 구경하게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에 낯설어 하시던 할머니는 바닥에 발을 디디는 순간 크게 놀라셨어요. 얘야,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정말 포근하고 좋구나. 그 말을 들으신 아빠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고 저도 그 순간 부모님과 함께했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 숙소는 많은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게 어색했는데 바닥이 이렇게 따뜻한 숙소는 처음이에요. 정말 편안했어요. 깔끔하고 따뜻한 공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어서 여행으로 꽁꽁 언 추위를 한 방에 녹일 수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라며 후기를 남겼고 매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부모님은 온돌난방 도입이 우리 숙소의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하셨고 저는 이런 성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의 숙소 리모델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온돌난방 시스템이 여행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여행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과 사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죠. 이 모든 경험은 제 인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꿈이 없었던 제가 비로소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아빠의 숙소 리모델링 과정에 참여하면서 인테리어와 건축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온돌난방 시스템이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느끼는 안락함과 만족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후 저는 대학 전공을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과감하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가업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한 것을 기뻐하시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는 동안 저는 단순히 실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간의 기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난방 시스템이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어요. 한국의 온돌난방처럼 실용적이면서도 따뜻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각 지역과 자연에 맞는 조화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노르웨이의 한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해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실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동시에 저는 아빠의 숙소에서 배웠던 경험을 살려 온돌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이 경험들은 모두 제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던 중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숙박업을 운영해 보고 싶다였죠. 아빠의 숙소에서 온돌난방의 성공을 직접 목격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대자연과 오로라를 보러 오는 여행객들이 많다는 점을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독채로 된 작은 코티지를 지어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코티지의 천장을 방풍유리로 덮어 하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바닥에는 한국의 온돌난방을 적용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손님들은 밤하늘에 펼쳐진 오로라를 실내에서 감상하며 따뜻하고 안락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 문제였어요. 노르웨이의 높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제 계획이 참신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땅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저는 잠시 꿈을 접어야 하나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빠에게 들었는지 제게 땅이 필요하냐고 물으셨죠. 할아버지가 생전에 소유하셨던 농장이 있는데 몇 년 전까지 다른 농부가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방치된 상태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니? 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하였고 할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날을 잡고 저는 아빠와 함께 농장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 본 농장의 인상은 관리가 되지 않아 상태는 엉망이었지만 넓은 초원과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빠도 농장을 둘러보며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셨고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여기라면 정말 가능성이 있겠어 라며 제 아이디어를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유년 시절 농장에서 염소와 젖소, 양들을 키우며 지냈던 과거를 회상하시며 감상에 젖으셨죠.
아빠는 추억에 젖어 여기서 다시 농장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희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양들이 자유로이 뛰어노는 목장이 바라다 보이는 코티지를 하게 된다면 해가 떠 있을 땐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초록초록한 절경들이 보이는 뷰를 손님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밤이 되면 오로라가 하늘에 펼쳐져 아름다운 뷰를 손님들께 선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보겠다고 아빠에게 말했고, 여기에 아빠가 목장을 운영하면 어떨지 물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자신이 현재 운영하는 숙소를 버리고 올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남동생이 뜬금없이 내가 목장을 해볼까? 라고 했어요. 평소 동물을 좋아했던 남동생이었고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았던 동생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기에 괜찮을 것도 같았죠. 아빠는 남동생의 열정을 보며 내가 목장을 맡는다면 내가 투자금을 지원할게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코티지 설계와 디자인에 전념했고, 남동생은 다른 목장을 찾아다니며 농장 운영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예전에 했던 건축 경험을 살려 공사팀을 꾸리고 숙소 건설에 필요한 지인들을 불러 프로젝트를 도왔습니다.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며 코티지와 목장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씩 결정해 나갔어요.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기존 농장의 위치에 전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도심과 떨어져 있는 농장이다 보니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로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빠는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아빠가 대답했죠. 내가 숙소를 온돌로 바꾼 뒤로 전기세와 난방비가 40%나 줄었어. 오랫동안 쌓여온 이 데이터와 경험을 믿고 온돌로 시공하면 문제없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고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공사가 끝나고 4개의 독채 코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각 코티지는 침실, 거실, 화장실로 구성되었고, 침실과 화장실 천장은 방풍 유리로 설계의 하늘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한국식 온돌난방을 적용해 손님들이 노르웨이의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드넓은 초원과 남동생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뛰어노는 양들이 보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의 오로라가 선명히 떠올라 손님들에게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했죠. 코티지 오픈 전 가족들은 한 명씩 나누어서 돌아가며 각 코티지에 머물러 보았어요. 생활해보면서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불편한 점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숙소 오픈일이 다가왔어요. 숙소 오픈 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받기 시작했어요. 도심과 떨어져 있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코티지의 따뜻함과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며 만족감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코티지들은 많은 여행객들에게 사랑받는 숙소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잊지 못할 하루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킹 리스트를 확인하던 중 한국인 손님 한 팀이 예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름만 봐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우리 코티지의 온돌 시스템을 그들이 어떻게 느낄지 궁금했습니다. 비교적 일찍 목장에 체크인을 하러 오셨고, 저는 친절히 코티지를 안내하며 온돌 난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온돌 시스템에 놀라며 덕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픽업 트럭을 이용해서 한국인 손님을 코티지로 안내드리고 난 후 예전과 달리 한국인 손님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이 짐을 풀고 나오자마자 제게 엄지를 치켜 올려주며 최고라고 칭찬해줬어요. 따뜻한 바닥이 한국의 향수를 그리게 한다고 했죠. 저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 또 다른 아시아계 손님 한 팀이 체크인하셨습니다. 저는 이분들도 친절히 맞이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던 늦은 밤,
코티지 방향에서 갑작스러운 폭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창밖을 봤고 코티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픽업 트럭을 타고 코티지로 올라갔습니다. 폭죽 소리가 들린 곳은 아시아계 손님들이 머물던 코티지였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손님들에게 양들이 자는 시간이라 소음에 민감할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님들은 제 말을 듣고 알겠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지만 저는 내려오는 길에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돕기 위해 코티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전날 불꽃놀이를 했던 아시아계 손님들이 저를 보더니 어제는 미안했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어젯밤은 편안하게 지내셨나요? 고 물었죠. 그러자 손님들은 온돌난방 덕분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 그분들이 온돌은 원래 우리의 난방 방식인데 여기서 보니 반갑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놀라 혹시 한국인이신가요? 고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은 표정이 굳어지며 아니요. 우리는 중국인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국인 손님들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니 혼란스러웠어요. 그 순간 옆 코티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 손님들이 머그잔을 들고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인 손님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온돌난방이 중국의 것인가요? 이분들이 중국 분들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자 한국인 손님들은 웃으며 그러라고 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한국인 손님의 반응에 중국인 손님들은 격분하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을 때 우리의 문화를 다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한복과 김치도 모자라 이젠 온돌까지 자기들 것이라니. 그러자 한국인 손님 중 한 분이 머그잔을 땅하고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기원전 5000년쯤 두만강 서포항 집터라는 신석기 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거쳐 서기 4세기 황해도 안악사목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그려져 있고 고려 중기 이후에는 방 전체가 온돌로 된 통구들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 입각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본 적 있습니까? 중국인 손님들은 잠시 움찔했지만 우리 중국 북방에서도 온돌이 발견되었어요. 당신들이 그것을 가져간 게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말한 내용들이 다 진실인가요? 어떤 역사적 근거가 있죠?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손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동북공정 관련 논문을 쓰면서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유의 문화를 훔치고 싶다면 훔쳐보세요. 하지만 역사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손님이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어젯밤 너무 포근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 침구를 바닥에 두고 잤습니다. 여행의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주인공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생겼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한국의 온돌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이기에 온돌을 제대로 느끼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 여행을 할 때 전통가옥에서 잠을 청할 때에도 침대 없이 이불을 바닥에 깔고 수면을 취하는 형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인 손님이 말을 이어갔어요. 이 숙소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하룻밤 더 묵어도 될까요? 주변의 경치도 제대로 느끼고 싶네요. 저는 부킹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며 휴대폰으로 체크했어요. 마침 공실이라서 숙박이 가능하다고 한국인 손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손님은 조금 있다가 산책하러 내려갈 겸 목장에 와서 추가금을 내겠다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손님은 들어갔고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중국인 손님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체크아웃을 하러 나왔습니다. 중국인 손님과 함께 픽업 트럭을 타고 내려오는 분위기는 엄숙함 그 자체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목장에 도착해서 중국인 손님들을 보내고 난 후 저는 숨막히던 분위기가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한국인 손님이 내려와 추가금을 결제했어요. 그리고 양들을 볼 수 있냐고 해서 저는 남동생이 일하고 있는 목장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하며 한국인 손님들은 저희 남매의 목장을 즐기셨어요. 그리고 산책을 하고 오겠다고 말하시고 나가셨죠.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 한국인 손님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학자라는 말에 온돌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 겸 식사를 함께 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어요. 한국인 손님들은 흔쾌히 함께 하겠다고 했고 준비는 저와 동생이 할 테니 잠시 쉬고 있으라고 했죠. 한국인 손님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한 후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었어요. 평소 궁금했던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고 지금 자신들의 코티지에 설비된 온돌이 어떤지에 대한 리뷰도 들었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말했어요. 수천 킬로나 떨어진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내 집 같은 포근함을 느끼게 해준 코티지의 난방 시스템이 정말 경이로웠고 한국인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식사가 마무리되고 손님들을 코티지에 모셔드리기 위해 나온 순간 경이로운 순간이 연출되었어요. 하늘의 오로라가 아주 선명하게 커튼을 치고 있기 때문이었죠. 아른거리는 오로라의 광경을 보며 모두가 말없이 하늘만 바라봤어요. 그러던 중 한국인 손님이 말했어요. 한국의 온돌난방도 접한 것도 경이로운데 이 오로라는 정말 경이로움 그 자체네요. 행복합니다. 그 순간 저는 오로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 시스템이 이렇게 나의 인생에 깊게 들어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온돌의 따뜻함과 노르웨이의 경이로움을 함께 선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제 삶과 가족, 그리고 우리의 숙소까지 바꿔놓은 귀중한 경험이 경이로운 순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숙소에서 따뜻함과 경이로운 순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